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목소리가 왜 떨리지? 저는 이제 최대한 제가 편집을 하게 되면 좀 영상이 되게 좀 부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영상을 위해서 그대로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준비한 책들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책들을 들고 왔는지부터. 먼저 저의 오늘 소개할 이 새 책들은 저의 10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때, 중학교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굉장히 이제 큰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마음의 혼란? 사춘기죠. 그거 겪고 있을 때 굉장히 큰 위로를 줬었던 책들이고요. 왜냐면 이 책들의 주인공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을 겪었었어요. 그 책들의 주인공 나이대도 10대이고 공부로든 뭐 친구들로부터든 특히나 자기 내면에서 많은 정체성 혼란,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고 왜 살지? 왜 살고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여러 가지 10대들이라면 당연히 하는 그런 고민들인데, 그런 고민들에서 정말 힘들 때 이 책들이 저에게 답을 준 건 아니지만 큰 위로를 줬었어요. 그래서 10년도 더 된 지금 저는 다 까먹어 버렸어요. 왜 이 책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었고 위로를 줬었는지. 그래서 이쯤 되니까 다시 한번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들에서 좀 유명한 그런 유명한 구절들을 좀 가지고 왔고, 내가 이 부분, 이 포인트에서 내가 큰 위로를 얻었었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10대 때 내가 어떻게 이 책에서 위로 얻었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0대이신 분들, 30대이신 분들, 40대이신 분들, 뭐 50대이신 분들, 각 다른 세대 때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 읽는 포인트가 당연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새 책을 가지고 왔는데, 작가는 다 같습니다. 작가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이고요. 작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는 자기의 경험을 굉장히 소설 속에 많이 자기의 경험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일단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877년 독일에서 선교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되고자 수도원 학교에서 도망치고 공장과 서점에서 일을 했어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왜냐면 많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수도원 학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살에 헤르만 헤세가 자살 기도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가로서는 20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었고, 후년에 들어서 융의 정신분석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 안에도 녹아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소설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소설은 워낙에 이제 유명한 책이라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에 대해서 잘 알지 않더라도 이 책은 많이 들어보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책은 데미안이라는 책이고요. 데미안이라는 책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었어요. 왜냐면 그 데미안이라는 책의 주인공 싱클레어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때 마치 제가 싱클레어고 내가 소설 안의 싱클레어로서 데미안에게 큰 조언과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 책을 읽을 때. 어,
일단 데미안에서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그러면서 데미안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신은 아브락사스야. 그런데 그는 신이면서 사탄이지. 그 안에 그 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아브락사스는 자네의 어떤 생각에도 어떤 꿈에도 이위를 제기하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때, 그때는 아브락사스가 자네를 떠나. 저는 사실은 그 10대 당시에는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도 했었었는데, 아브락사스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어떤 신적인 의미이고, 이것이 인간의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모순을 상징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아브락사스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아브락사스라는 이 존재보다 프란츠 크로머라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바로 이제 싱클레어를 협박을 해요. 저지르지도 않은 도둑질 사건을 빌미로 싱클레어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만의 어떤 길을 발견해서 자기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역할을 데미안이 하는데, 저는 이제 당시에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왜냐면 물론 저에게 프란츠 크로머랑 정말 똑같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좀 괴롭히는 막 크로머처럼 막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아니었지만, 내 중학생 때는 사실 그 친구들의 소문으로부터 정말 많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그런 거에 되게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보다 사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정말 그때는 크잖아요. 그런 시기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줬던 조언은 누가 너를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든 뭐 그런 이상한 소문을 나든 너 자신이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너가 너 자신을 알면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조언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프란츠 크로모 아직도 기억해? 너는 어쩌면 다시 한번 나를 필요로 할 거야. 크로모에 맞서든 그 밖에 다른 일이든 뭐든.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때 넌 더 너 자신 안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이 말이 되게 컸는데, 사실 그 중학생 때나 뭐 10대 때 특히 이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럴 때 사실 많이 자존감이 저는 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었던 아이. 저는 그게 저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누가 너를 바라보든 그거보다는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의 꿈이 뭔지, 너가 뭘 잘할 수 있고, 너 자신에 집중을 해. 이렇게 들렸어요. 데미안이라는 존재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그 당시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었고, 그런 게 사실 그 처음에 정말 그 유명한 구절, 새는 알에서 어, 나오려고 투쟁한다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알이라는 게 어떤 저 자신의 중학생 때에서는 뭐 친구들이 소문이 될 수 있겠고 학교가 될 수 있겠고 내가 살아오는 그런 환경, 어, 그 당시 저에게는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굉장히 좁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세상 안에서 어, 빠져나오려면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학교가 나에게 주는 시선이나 뭐, 기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수동적인 자아로 남지 말고, 내가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렸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그 당시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제 데미안이었고요. 어, 두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아니, 두 번째 책은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에요. 수레바퀴 아래서는 좀 사실 좀 슬픈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주인공 한스의 환경이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의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한스는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저는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학원도 많이 다니면서 그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었는데 이제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스 기베란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능 있는 아이였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남다른지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에서 저는 이제 한스에게서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섬세한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중학교 때 이제 좀 인기 많고 좀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정말 좀 섬세한 성격이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스라는 친구가 어, 괴상한 공상가라고 이제 생각되는 하일러라는 문제아로 낙인이 된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공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뭘 좋아하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공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스가. 그래서 구절에 이런 게 있는데, 앞서기 위해서는 야망과 인내심으로 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스는 꼭 그렇게 되고 싶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걸까? 그것은 한스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정말 마치 한국의 학생들이 겪는 그런 물음표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학원들 다니면서 내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은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유 없이 공부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대 때 그런 궁금증은 과 물음표는 당연한 거고 사실 그 해답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EBS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는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거를 거기서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유명한 인간 강사의 어떤 그런 뼈 때리는 조언들 이런 것도 그 당시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스는 어,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래야지.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좀 슬픈 말인 것 같아요. 너가, 그러니까 마치 공장에 있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라는 게 그 한스에게는, 어, 자아가 없는 내 자아를 뺏기고 그냥 그 공부 자아로만 그렇게 획일화돼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수레바퀴 안에 깔리게 되는. 그래서 수레바퀴가 어떤 그 통제 가능한 그런 일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권의 억압과 탐욕 그런 의미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스가 그렇게 공부에서 멀어지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강물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이제 기계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한스가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길을 잃고 발을 헛디뎠거나 물을 마시려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름답게 빛나는 강물에 이끌려 물속으로 몸을 던졌는지도 모른다. 평화로운 밤의 차가운 달빛 아래서 피곤과 두려움에 짓눌려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참 슬픈 결말이죠.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한스의 이 비극에 대해서 좀 슬펐던 느낌이 있었어요. 한스도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행한 결말은 맞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어떤 안쓰러운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학생인 저로서도 한스가 많이 안쓰러웠었어요. 그 다음 책은 이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책은 근데 정말 저한테 정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책이었고 되게 역시 위로를 받았던 책이었어요. 일단은 이 골드문트가 데미안의 싱클레어와 같은 주인공이고 나르치스가 데미안과 같은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는 굉장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문트는 본능에 충실한 그리고 나르치스는 이성적인 그러한 본능보다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수도원에서 선생으로 있었고 골드문트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골드문트는 아버지의 이제 부탁으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르치스가 딱 골드문트를 본 순간 이 친구는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드문트가 이런 말을 들어요. 나르치스한테 너는 어린 시절을 잊어버렸지만 네 영혼의 깊은 바닥에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갈망이 꿈틀대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골드문트가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도록 조언을 해줘요. 골드문트는 자기의 어렸을 때 이제 잃어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르시스가 일깨워주고 그걸로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골드문트가 이제 수도원에서 나가서 정말 방황과 어떤 죽음도 직면하고 여러 고뇌를 거치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저는 그런 여정을 보면서 정말 본능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저도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골드문트랑 비슷한 사람일 수 있겠다. 하지만 골드문트처럼 예술가적으로 그렇게 어떤 자신의 경험을 녹아내리는 거는 정말 예술가답다. 어쨌든 골드문트는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모든 예술의 뿌리는, 또한 어쩌면 모든 정신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우리는 예술가로서 어떤 형상을 창조해내거나 사상가로서 어떤 법칙을 탐구하고 생각을 정리할 때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거대한 죽음의 무도로부터 구해내려고 애쓴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어, 골드문트가 이제 막판에 이제 제가 크게 이제 감동을 받았었던 게, 죽음의 처형 위기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밀회를 하다가 들켜서. 근데 이제 거기서 나르치스를 만나게 되면서 나르치스가 이제 구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르치스가 이런 말을 해요. 골드문트가 이제 생의 죽음에 직면한 마지막 순간에 나르치스는 슬픔과 사랑으로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친구를 향해 천천히 몸을 굽혔다. 그러고는 골드문트의 머리카락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오랜 세월을 친구로 지내왔으면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골드문트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나중에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 골드문트가 어떤 많은 고뇌를 거치고 죽음을 많이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고뇌, 절망을 겪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를 시켰는데 그럼으로써 타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골드문트는 나르치스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르치스가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나르치스와 재회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골드문트는 그러면서도 나르치스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자기를 타락으로 밀어넣는 거를 막았던 그런 긍정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 골드문트가 교활한 방랑자 빅토르를 살해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괴리, 시련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르치스를 생각하면서 그런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런 경험들을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다가 나르치스를 막판에 만났을 때도 나르치스가 골드문트를 잊지 않고 그런 경험들, 자신의 오래된 우정 이런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골드문트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골드문트와의 우정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은 정말 다르지만 정말 다른 두 사람이지만 이렇게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서로에게 긍정적인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거에서 굉장히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한 친구를 만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그때 그러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어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큰 어떤 감동을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감동을 했었냐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사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시대 때 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열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우면서 나는 뭘까? 나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정말 자신의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고 고통이란 뭘까?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골드문트도 똑같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골드문트는 그 당시 흑사병을 목격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골드문트도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는 정말 사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골드문트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처형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영원한 삶이 있든 없든 그것은 그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불확실하고도 덧없는 삶뿐이었다.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오직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문트는 나 사는 거, 이 삶이 정말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죽음에 직면을 하니까 내가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에서도 굉장히 큰 크게 저한테는 감명이 깊었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 골드문트와 나르시스의 우정, 그리고 골드문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막상 죽음을 직면하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게 나르시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이었고요. 저도 정말 나랑 정말 정반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감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동경심이 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나르시스와 골드문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어떤 횡설수설하는 게 컸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10대 때 정말 위로를 받고 정말 좋아했던 책들 몇 가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